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저자 사토 겐타로. 역사에 만약은 없다. 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한다. 갑자기 의문이 생긴다. 역사에서 만약을 허용하면 안 되는 걸까? 물론 공동체의 기억에 남아있고 기록으로 보존된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서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자세는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역사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때 만약 이랬더라면 하는 식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인간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만약은 역사를 훼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좀 더 풍성하고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활력소가 된다. 만약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역사의 만약 중에서 가장 유명한 파스칼의 말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세월을 뛰어넘어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사람들은 한 여성의 코 높이라는 지극히 사소한 사건이 2000년 후인 오늘날의 지도마저 바꾸어 놓았다고 상상하며 짜릿한 지적 흥분을 느낀다.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은 클레오파트라나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 같은 장수와 정치가뿐만 아니다. 지진과 화산 분화 등의 천재지변, 가뭄이나 한파 등의 기후 변동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각종 질병 역시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낸다. BC 430년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아테네를 덮친 병마는 1년 만에 지도자 페리클레스를 포함한 수많은 아테네 시민을 쓰러뜨렸고 경쟁 관계에 있던 스파르타에 패배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1346년 흑해 연안의 도시 카파를 포위했던 몽골군은 패스트로 죽은 아군 병사의 시신을 투석기에 매달아 성벽 안으로 던져 넣었다. 역병을 피해 배를 타고 도망친 사람들 탓에 패스트는 삽시간에 번져나갔고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되었다. 16세기 스페인 출신 용병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200명도 채 안 되는 부하를 이끌고 인구 1600만 명에 달하는 잉카 제국을 정복하는 기적을 연출했다. 그러나 그 기적의 그늘에는 유럽에서 정복자들과 함께 건너온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숨어 있었다. 또 18세기에도 미국 선주민 사이에 천연두가 맹위를 떨쳤다.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이 병은 영국과 프랑스의 정복 활동을 한 못 거들며 침략의 천병 역할을 했다. 몇 번씩 전염병을 경험하며 면역력을 키워온 유럽인들과 달리 신대륙 선주민들은 구대륙에서 들어온 질병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기에 낯선 질병에 속절없이 쓰러졌다. 이렇게 각종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역사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인류가 병마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개발한 다양한 무기, 즉 의약품도 역사의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나는 예전에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신약 개발 업무에 종사하면서 만약 이 약이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 약이 그 인물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등의 상상을 해보곤 했다. 이를 토대로 나는 이 책에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역사와 의약품의 관계를 소개한다. 만약 바스쿠 다 가마와 마젤란이 비타민C를 알았다면, 만약 특수한 푸른 곰팡이 포자가 런던의 병원에 있던 제너에게 날아들지 않았다면, 만약 양귀비에서 생산되는 알칼로이드 분자가 탄소 한 개 분량이 빠진 구조였다면, 단언컨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의약품은 때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한다. 한 알의 알약이 클레오파트라의 코와 마찬가지로 역사의 흐름에 거대한 변곡점을 가져왔다. 물론 단순히 하나의 질병이 하나의 의약품으로 퇴치되는 사례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인류를 괴롭혔던 역병은 의약품의 힘과 더불어 위생 및 의료 환경 개선 등 각종 의료 수단의 진보와 복합적으로 맞물려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다. 의약품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사 전반을 살펴보고자 한 이 책을 통해 역사의 만약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란다.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지닌 약, 모르핀. 스위스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양귀비 재배 흔적이 발굴되었다는데,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의약품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무엇일까? 나름대로 조사해본 결과 답은 모르핀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통증에 약하다. 가벼운 두통이나 복통만 생겨도 작업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하물며 장기간 지속하는 만성 통증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진통제만큼 인류가 절박하게 갈구해온 의약품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절박한 요구와 노력의 결과 인류가 손에 넣은 역사상 최강의 진통제가 바로 모르핀이다. 심지어 온갖 진통제가 쏟아져 나오는 오늘날에도 모르핀을 능가하는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모르핀은 육체뿐 아니라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데까지 효과를 발휘한다. 소량의 모르핀을 투여하면 평소 느끼던 우울감이나 슬픔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러나 모르핀을 사용하려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르핀 하면 효과적인 진통제보다는 인생을 파괴하는 마약 이미지를 떠올린다. 역사 속에서도 모르핀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노출되었다. 자,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의약품이자 인류가 발명한 최강의 진통제인 모르핀을 좀 더 깊이 살펴보자. 모르핀은 덜 여문 양귀비 시방에서 얻을 수 있다. 양귀비에는 다양한 품종이 있다. 원예 품종으로 인기 있는 개양귀비 등으로는 모르핀을 만들 수 없다. 모르핀을 생산하려면 양귀비 속 중에서도 파파베르 솜니페rum과 세티게룸이라는 종이 필요하다. 각국 정부에서는 이들 양귀비의 무허가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품종은 봉오리 상태에서 줄기가 낭창낭창하게 휘어져 땅바닥을 향한다. 그러다가 봉오리가 피면서 줄기가 똑바로 펴지며 꼿꼿하게 서서 하늘을 가리킨다. 그 무렵 하얀색과 붉은색, 보라색 등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꽃이 떨어지면 며칠 후 달걀 크기의 시방이 남는다. 이 시방이 여물기 전에 상처를 내면 하얀 우윳빛 즙이 떨어지는데, 이 즙을 모아 잘 말리면 아편이라 부르는 마약이 만들어진다. 아편은 10% 정도의 모르핀을 함유하고 있어 가루 상태로도 충분한 약효를 발휘한다. 아편의 효과는 아주 먼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다. 스위스의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양귀비 재배 흔적이 발굴되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굴된 점토판에는 서형 문자로 아편 채취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 점토판에는 양귀비를 지칭하는 말로 기쁨의 식물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다. BC 1500년 무렵에 작성된 이집트 파피루스에는 양귀비를 의약품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지중해의 키프로스에서는 양귀비 시방이 그려진 아편 흡입용 파이프 BC 1200년경이 출토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3000년 이상 전에도 이미 많은 문명의 아편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로마 시대에는 많은 의사가 진통제나 수면제로 아편을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로마 5현재 중 한 사람으로 명상록을 저술하고 철인 황제라는 칭호를 얻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도 아편을 애용했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헌에는 아편의 효능과 용도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동시에 그 독성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아편은 강력한 효과로 말미암아 의사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로 여겨졌다. 9세기 이후 과학의 중심은 이슬람권으로 옮겨갔다. 과학만이 아니라 의학과 수학도 크게 발전했다. 그 지식과 문물을 서양에 가져온 매개체가 몇 번에 걸쳐 이루어진 십자군 원정이었다. 십자군은 본래 목적인 성지 탈환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화와 학문 교류를 촉진해 이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편도 이 시기에 다시 유럽에 들어와 의약품의 효능을 인정받게 된다.
미국 남북전쟁 동안 아편 중독자가 급증한 이유. 아편의 효능을 널리 알린 계기는 16세기 연금술사이자 의학자였던 파라켈수스였다. 파라켈수스는 아편을 바탕으로 환약을 개발했고 이 약을 만병통치약으로 권장했다. 아편은 진통 및 진의 효과를 지니고 있어 만병통치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질병 증상을 완화해준다. 사실 이 시대에 사용된 의약품 중 현대인의 눈으로 보아 효과다운 효과를 내는 약은 아편 이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17세기 후반 영국에서 아편팅크가 개발된다. 아편팅크는 적포도주 등의 술에 적정량의 아편을 녹인 제품이다. 이윽고 아편팅크는 감기와 콜레라 등의 감염병, 생리불순, 원인 불명의 통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처방되며 마치 진짜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된다. 아편팅크의 개발자인 토머스 시드넘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아픔을 덜어주시기 위해 우리 인류에게 선사하신 치료제 중 아편만큼 보편적인 효능을 발휘하는 약은 없다고 말하며 아편의 효능을 높이 평가했다. 그의 말은 진실을 담고 있지만 사실의 일면밖에 보지 않은 단편적인 발언이기도 했다. 아무튼 아편의 무시무시한 탐닉성, 중독성이 이 시대부터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수많은 의학자가 환자들에게 아편 사용을 권장했다. 그 바람에 유아에서 노인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아편을 수시로 사용하게 된다. 그에 따라 아편 입수가 비교적 손쉬웠던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아편 중독자가 급증했다. 그 무렵 순수한 모르핀 성분을 분리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1803년 20살의 젊은 약제사였던 프리드리히 비렐름 제르튀르너는 아편의 산과 염기를 순차적으로 더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효 성분만 결정으로 추출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그는 그리스 신화의 잠의 신인 모르페우스에서 따와 이 성분에 모르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만약 인류 과학사를 개괄한 신문을 만든다면 이 발견은 당당히 일면 상단에 머리기사로 실을 만한 사건이다. 통증을 완화하고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아편의 불가사의한 작용은 생명의 신비스러운 힘 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단순히 물질에 포함된 성분 때문임을 똑똑히 보여준 발견이었다. 근대 약학과 유기화학이 모두 이 발견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순수하게 유효 성분을 추출해 정확한 양을 계량해 약을 투여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였다. 19세기 중반에는 피하주사기가 개발되어 모르핀을 주사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중독 환자 증가로 이어지는 지름길도 개방되었다. 남북전쟁 1861년에서 1865년 동안 남군 측에서만 무려 1000만 정의 아편정제와 200만 온스 이상의 아편 관련 약제가 팔려나갔다. 그 결과 전쟁 기간에 아편 중독자가 속출했다. 이때 발생한 아편 중독자를 사람들은 군대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초기에는 만병통치약으로 환영받았던 아편이 서서히 위험한 마약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인체 복잡 시스템을 파괴하는 힘을 지닌 원자 40개 덩어리 모르핀. 모르핀이 단기적으로 행복한 느낌이 들게 하고 장기적으로 중독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이유는 뭘까?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를 거듭해왔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197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모르핀의 양리작용을 해명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과 스웨덴이 참여한 세 곳의 연구진이 인간의 뇌 속에서 모르핀이 정착하는 장소를 거의 동시에 발견했다. 우리 뇌에서 특정 분자가 결합해 정보를 수용하는 부위를 수용체라고 부른다. 그런데 왜 이런 수용체가 존재할까? 특정 품종의 양기비만 생산하는 특수한 물질을 위한 수용체를 인체가 굳이 마련해둘 이유가 없는데 말이다. 이로써 인체는 수용체에 결합하는 물질을 스스로 생산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수용체를 열쇠 구멍이라고 해보자. 이때 모르핀은 그 구멍에 우연히 꼭 들어맞는
가짜 열쇠인 셈이다. 또한 뇌 속에는 진짜 열쇠가 존재한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인간에게 쾌락이라는 감각을 일으키는 진짜 열쇠야말로 우리 뇌의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물질이다. 진짜 열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은 1970년부터 1980년에 이르는 10여 년의 기간이었다. 진짜 열쇠는 아미노산이 5개부터 약 30개가 연결된 펩타이드라고 부르는 물질군이다. 이 물질들을 통틀어 과학자들은 엔도르핀이라고 부른다. 모르핀은 엔도르핀의 앞머리와 흡사한 구조로 수용체와 결합해 엔도르핀과 같은 작용을 일으킨다. 엔도르핀은 외상을 입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방출되어 고통을 완화해준다. 예를 들어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느끼는 짜릿한 흥분과 쾌감은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엔도르핀이 분비되기 때문에 생겨난다. 또 사회적 연대감과 안정감, 수수께끼를 풀거나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 등에도 엔도르핀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엔도르핀과 그 수용체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 동기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줄 가장 중요한 실마리다. 모르핀은 이 비밀의 골짜기로 파고 들어가 임시방편이지만 커다란 쾌감을 선사한다. 모르핀을 계속 투여하면 우리 몸은 현재 엔도르핀 양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생산을 중단한다. 그러다 모르핀 공급이 중지되면 우리 몸은 엔도르핀이 부족해져 견디기 힘든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약의 금단 증상이다. 모르핀을 투여하면 금단 증상은 곧 사라지지만 엔도르핀 생산 능력은 더욱 떨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양의 모르핀이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모르핀의 금단 증상은 몹시 고통스러워서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것에 비유되곤 한다. 온몸이 나른해지고 불면증, 콧물, 오한, 극심한 두통과 복통 등 끔찍한 증상이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 고작 원자 40개로 이루어진 모르핀이 인체 시스템을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다니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중국인들이 아편의 약효와 함께 독성과 해악도 알았더라면 아편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역사에 깊은 생채기를 남긴 사건은 중국에서 일어났다. 중국에서 아편을 사용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후한말의 명예 화타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독화살을 맞은 관우의 팔꿈치를 절개할 때 화타가 뼈를 깎는 대수술을 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화타가 세상을 떠난 후 일어난 일로 삼국지연의의 작가가 창작한 가공의 이야기다. 하지만 화타가 아편을 마취약으로 사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는 마비산이라는 마취약을 사용하여 수많은 개복 수술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 마비산의 주요 성분을 아편으로 추측하는 사람이 많다. 다만 다른 문헌에서는 마비산 성분이 다른 식물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시기에 아편이 중국에 전해졌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양귀비에 관한 좀 더 분명한 기록은 당나라 시대 618년에서 907년에 이르러 나타난다. 하지만 그 기록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양귀비꽃을 관상용으로 길렀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먼 옛날부터 널리 이용된 아편이 중국에서는 꽤 오래도록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편의 뛰어난 약효와 함께 그 끔찍한 해악과 독성을 중국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국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청나라와의 천문학적 무역 적자를 벌충하기 위해 아편을 이용한 영국 정부. 영국에 처음 차가 도입된 것은 17세기 초반의 일이다. 동양에서 들어온 이 진귀한 음료는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아열대에서 생산되는 차는 한랭한 유럽 기후에서는 아무리 공들여 키워도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런 터라 차 수입량은 급속도로 증가했고
영국의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영국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언가를 대량으로 중국에 내다 팔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그러나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청 왕조는 식량, 음료, 의복, 공예품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서 영국에서 수입해야 할 필수품이 별로 없었다. 영국 정부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졌다. 그러던 중 영국은 인도 벵갈주를 정복했고 여기서 대중국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벌충할 뜻밖의 해결책을 발견했다. 1773년의 일이었고 그 해결책은 아편이었다. 누군가가 벵갈에서 생산되는 아편을 청나라에 가져다 팔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했다. 영국 정부는 산업혁명으로 이루어낸 공업기술을 10분 활용하여 품질과 규격을 엄격히 관리하며 아편 대량 생산을 단행했다. 그들은 담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아편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의 중국인 맞춤 제품을 생산했다. 영국은 자국의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를 벌충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중국인들의 취향에 꼭 맞는 신상품 마약까지 개발했던 것이다. 그 수법이 오늘날 달고 다른 대기업의 영악한 사업가들조차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기발하고 악랄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면서도 영국 정부는 아편을 독성이 있는 기호품으로 지정하여 자국으로 유입되는 일을 엄격히 규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나라는 정부 고관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편의 포로가 되었다. 그로 인한 부작용과 해악이 극심해진 것은 두말할 나위 없었다. 청 왕조는 몇 번이나 수입 금지령을 내렸지만 사후약 방문에 지나지 않았다. 아편에 한번 맛을 들인 사람은 열이면 열, 충성스러운 단골이 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제품이라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아편 무역 덕분에 영국의 무역 수지 판세도 완전히 뒤집혔다. 청 왕조를 지탱해주던 은이 끝없이 국외로 유출되며 급기야 국고가 바닥을 드러냈다. 그 상황에서 청의 관료였던 임칙서가 떨쳐 일어났다. 그는 마약을 규제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제는 임칙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흠차 대신으로 임명하고 밀수 단속 업무를 맡겼다. 임칙서는 영국 상인이 은밀히 보유하고 있던 1400톤 이상의 아편을 모두 압수한 다음 석탄과 소금물로 폐기 처분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1839년의 일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은 군대를 투입하여 전투에 돌입했다. 이 전투가 바로 그 악명 높은 아편전쟁 1839년에서 1842년이다. 마약매매 이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은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이었다. 아편전쟁은 영국에서는 전혀 대의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다. 그러나 청의 입장에서는 명분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차이가 너무도 컸다. 최신식 근대 병기를 갖춘 영국군의 엄청난 기세에 눌려 청군은 전쟁 초반부터 바람 앞에 건불처럼 쓰러져 갔다. 청은 완패했고 홍콩을 할양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각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해야 했다. 이어진 1856년 제2차 아편전쟁 1856년에서 1860년 등을 거쳐 청은 서구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해갔다. 이후 150여년간의 영국 지배를 거쳐 1997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홍콩은 중국에 반환되었으니 아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다. 세계 최강으로 여겨지던 청이 서구 열강에 완전히 항복한 사건은 일본 박호 후에도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 또한 서양을 제압할 만한 실력과 힘을 갖추지 못하면 종국에는 청과 마찬가지 운명을 걷게 되리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메이지 정부의 부국강병책으로 이어졌다. 만약 모르핀이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아니 원자 하나만이라도 구조가 달랐다면 아시아의 역사는,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사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헤로인이라는 악마의 탄생.
모르핀은 뛰어난 양리작용 못지않게 강력한 중독성을 지닌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의학자들은 모르핀의 강력한 중독성을 없애고 진통작용만 남길 수 없을지 연구를 거듭했다. 1874년 영국인 화학자 라이트가 모르핀의 아세틸기라는 원자단을 결합한 물질을 개발했다. 라이트의 연구 성과는 20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다가 1898년에 이르러서야 독일의 제약기업인 바이엘이 그의 연구에 눈독을 들였다. 바이엘은 라이트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하여 출시했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이 새로운 화합물은 가래를 제거하는 진해 효과가 탁월한 데다 출시 당시에는 중독성이 없다고 여겨졌다. 바이엘은 이 신약 샘플을 의사들에게 보내 뛰어난 효력을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실제로는 중독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르핀보다도 훨씬 강력해졌다. 이 신약이 바로 헤로인이다. 헤로인은 이 약을 먹으면 영웅적인 기분이 된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모르핀에 아세틸기를 추가하면 분자 전체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갖게 된다. 우리 몸에서 칸막이 역할을 하는 각종 막은 기름에 가까운 성분이다. 헤로인은 모르핀보다 막을 통과하기 쉬우므로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 막을 통과한 아세틸기는 인체 대사 작용으로 쪼개지고 유효 성분인 모르핀을 재생한다. 이것이 헤로인이 연출하는 강력한 양리작용의 정체다. 헤로인을 투여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강렬한 쾌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마약의 왕자라는 헤로인의 별명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헤로인은 모르핀이 울고 갈 정도로 강력한 금단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중독되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지독한 통증이 온몸을 덮쳐온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헤로인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지만 은밀히 암시장으로 유통되며 여전히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지닌 약, 모르핀. 여러 면에서 인류의 골칫거리가 되었던 모르핀이지만 진통 효과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 지금도 모르핀은 말기암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완화해주는 효과적인 진통제로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물론 금단 증상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사용을 꺼리는 환자도 적지 않지만 통증을 덜어준다는 본래의 목적으로 적절히 사용하는 한 중독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심각한 통증에 시달리는 상태에서는 모르핀을 투여해도 통증을 완화할 뿐 쾌락을 느끼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작용과 중독성 걱정 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르핀이 개발된다면 그야말로 궁극의 진통제로 인류에게 크나큰 축복이 될 것이다. 최근 그 꿈같은 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모르핀 수용체에는 중독성에 관여하는 수용체, 진통작용에 관여하는 수용체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는 진통작용에 관여하는 수용체로만 약을 만들면 꿈의 진통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 모르핀 수용체 연구는 인간 마음의 움직임을 알고 더 나아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갈구해온 인류 역사마저 크게 뒤흔들어 놓았던 모르핀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특별한 존재로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보여줄 것이다. 세균 감염병에 맞서는 효과적인 무기, 설파제. 10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제1차 세계대전을 불러온 두 발의 총성.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사라예보 거리를 달리던 한 대의 자동차가 돌아야 할 모퉁이를 딱 한 번 놓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 19살의 세르비아인 학생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우연히 나타난 차량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본 순간 바람처럼 달려가 자동차에 타고 있던 두 사람에게 한 발씩 총탄을 발사했다. 각각 목과 배를 관통당한 두 사람은 몇십 분 후 숨을 거두었다. 희생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위 계승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아내인 조피였다. 이 갑작스러운 사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과 속도로 확대되었다. 왕위 계승자를 잃은 오스트리아는 보복 차원에서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자 세르비아의 뒤에 버티고 있던 소비에트 연방이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의 강대국이 줄줄이 엮여 차례로 참전을 발표했다. 나중에는 일본과 미국까지 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전쟁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사라예보에서 한 차량이 신호를 벗어난 이 사건으로 인류는 전대미문의 참상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은 이 전쟁에서는 화학병기와 전차 등의 최신 병기가 투입되어 기존의 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인적 피해를 냈다. 전사자 수는 양 진영을 합쳐 무려 1000만 명에 달한다. 전쟁에서 100만 대군보다 무서운 감염병. 제1차 세계대전 전투 중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상처 부위가 감염되어 사망한 사람이 포탄 등으로 직접 부상해 사망한 병사 숫자와 얼추 맞먹는다. 원래 전장에서 감염증은 일종의 덤과도 같은 것이었다. 피로로 체력이 저하되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병사가 비위생적인 환경에 밀집되어 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감염증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전장에서 일어난 감염증 사례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은 BC 431년에 시작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생긴 아테네 병이었다. 농성 전술로 스파르타에 대항하던 아테네의 온 거리를 순식간에 전염병이 덮쳤다. 잘 나가던 이 도시국가는 인구의 3분의 1이 짧은 기간에 사라질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를 대표하던 위대한 정치가 페리클레스도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아테네는 어쩔 수 없이 스파르타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이 병은 예전에는 패스트로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로 천연두 또는 발진 티푸스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성기를 한껏 누리고 있던 로마 제국은 로마, 파르티아 전쟁에서 패배해 제국의 수도를 함락당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천연두로 보이는 병까지 발생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또한 1812년 러시아 원정에 실패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도 혹한과 굶주림 그리고 발진 티푸스 등에 시달리며 60만 명 이상의 병사가 거의 전멸하는 참상을 마주해야 했다. 그 밖에도 병의 발생이 전쟁의 향방을 좌우했던 사례는 세계사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찾아볼 수 있다. 갖가지 병원균의 온상, 불량한 참호. 시대가 바뀌면 전장의 양상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도 달라진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병기는 이전의 전쟁과 비교하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크게 달라져 있었다. 총의 사정거리가 연장되었고 기관총과 대포 등을 대량 투입하며 양 진영 모두 적군에 다가가 근접 공격하기가 어려워졌다. 자연스럽게 병사들은 참호를 파고 틀어박혀 농성전을 벌이듯 전투에 임했다.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만리장성처럼 장대한 참호 라인이 세워졌고 전쟁 초반에 반년 정도면 끝날 거라고 예상되었던 전쟁은 지루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습기가 많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참호는 갖가지 병원균의 온상이었다. 이질, 발진 티푸스, 콜레라 외에도 이가 매개인 참호열 등이 병사들 사이에 창궐했다. 전투가 시작되면 빗발처럼 쏟아지는 포탄으로 부상병이 속출했고 흙으로 쌓은 참호가 무너지며 병사들은 흙모래 범벅이 되기 일쑤였다. 이때 상처에 들어간 토사는 끔찍한 감염증의 원인이 되었다. 토양 속에는 현기성 세균이라 부르는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세균이 있고 이 세균이 상처 부위로 들어가 병을 일으켰다. 현기성 세균이 일으키는 감염증 중에는 특히 파상풍이 유명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전장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가스 궤저였다. 이 병은
클로스트리다 박테리아라는 세균이 상처 부위로 들어가 번식하며 발생한다. 궤저균이 방출하는 가스가 피부 아래에 고이고 이 병의 특징인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유일한 치료법은 궤저를 일으킨 부위를 절단하는 것이었다. 야전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자체가 이미 엄청난 고통과 위험을 동반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였다. 게다가 전쟁 말기에는 사상 최대 감염증인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스페인 독감은 기록상 최초의 그리고 최악의 인플루엔자 대유행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 병은 1918년 봄 미국에서 발생했고 유행의 물결은 1년 반에 걸쳐 지구를 2바퀴 돌았다. 당시 세계 인구 약 18억 명 중 6억 명이 감염되었고 그중 5천만 명이 희생되었다. 이 수치는 모두 추정치이고 여러 설이 존재한다. 아무튼 스페인 독감 사망자는 제1차 세계대전 사망자를 웃돌 정도로 많았다. 이 병은 전쟁 종결을 서두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도마크. 최초로 근대적인 제약 시스템을 정비하다. 전쟁 중과 전쟁 후에 걸쳐 감염증 대책이 절실해지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19세기에 등장한 소독약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이미 몸속에 증식한 세균에는 속수무책이었다. 20세기 초 에를리히와 하타가 매독 병원체의 효과를 보인 살바르산을 개발해 감염증 화학요법의 길을 개척했다. 이 연구에 자극받아 수많은 연구자가 각종 세균의 효과적인 화합물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는 결실을 보지 못했다. 간혹 효과 있는 화합물을 찾아도 소용없었다. 시험관 내에서는 효과를 보이다가도 정작 생체 실험 단계로 넘어오면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화합물은 효율적으로 병원균을 죽였지만 실험동물에게 치명적이기도 했다. 유일한 성공 사례인 살바르산도 부작용이 너무 커서 학계에서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되었다. 맹렬한 비난을 받은 에를리히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그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었을 정도라고 한다. 1920년대 중반에 이르자 화학물질로 감염증을 치료하려는 시도 자체에 비관적인 전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몇몇 치료제가 나오긴 했지만 콜레라, 패스트, 이질 등 인류를 괴롭혀온 세균 감염증에 화학요법은 여전히 무력했다. 화학물질이라는 무기로는 세균을 무찌르지 못한다고 단념하고 연구에서 손을 떼는 학자도 적지 않았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던 이 영역에 과감히 도전하며 막대한 자금과 인원까지 투입하겠다고 나선 배짱 두둑한 사람이 나타났다. 독일의 거대 화학 복합기업인 이게파르벤에서 의약품 연구부문 수장을 맡았던 하일리히 헤를라인이라는 남자였다. 정말로 효과 있는 약을 만들기 위해 헤를라인은 뛰어난 병리학자가 필요했다. 관련 분야 논문을 샅샅이 찾아 읽고 난 뒤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연구자였던 게르하르트 도마크를 점찍었다. 지방 대학에서 연구 자금 부족으로 허덕이던 도마크는 헤를라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1927년 재능 있는 학자와 세계 최고의 환경이 만날 수 있었다. 도마크는 젊은 시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위생병으로 복무하며 가스 궤저로 인한 참상을 신물이 나도록 목격했다. 그런 터라 그는 수많은 전우의 생명과 팔다리를 앗아간 이 세균 감염증에 평생을 바쳐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도마크는 회사에서 자신을 위해 세워진 건물에 틀어박혀 연구체제를 정비했다. 시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반응이 일어났는지를 조사하는 팀이 꾸려졌고 마치 한 몸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갖추어졌다. 에를리히와 하타가 제약의 원형을 만들었다면 도마크는 최초로 근대적인 제약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할 수 있다. 도마크는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4년이 지나도록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다. 세균 감염병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설파제의 탄생. 1931년 여름,
도마크는 드디어 금맥을 찾아냈다. 독일 화학공업 전성기에 1등 공신으로 활약했던 염료 화합물에는 아조 화합물이 있는데 두 개의 질소 원자를 두 개의 벤젠고리가 둘러싸듯 결합한 화합물이다. 이 벤젠고리에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는 실험을 하던 중 그때까지 보지 못한 효과적인 물질을 발견해낸 것이었다. 그중 몇 가지는 감염시킨 실험동물의 수명을 연장시켰을 뿐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켰다. 그러나 연구진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조를 조금만 바꾸어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미 3,000여 가지 화합물을 시험했으므로 난국을 타게 할 새로운 화합물을 합성하려고 해도 참신한 발상이 고갈되어 한계에 맞닥뜨렸다. 아이디어가 바닥났을 때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를 빌려오면 어쩌다 잘 풀리는 경우가 있다. 의약품 연구 부문 수장이었던 헤를라인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약물을 염색하는 염료를 찾던 중 설포나마이드라 불리는 유황 원자를 포함한 원자단을 벤젠고리에 연결하면 쉽게 빠지지 않는 염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약모에 결합하기 쉬운 화합물이라면 세균과도 쉽게 결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1932년 가을, 연구진은 아조 화합물에 설포나마이드를 결합한 화합물을 합성했다. 적포도주 빛깔의 이 화합물을 동물에 투여한 결과는 놀라웠다. 연쇄구균에 감염시킨 실험용 쥐에게 경구 또는 주사로 이 화합물을 투여하자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기대 이상의 결과를 믿을 수 없었던 연구진은 몇 번씩 같은 실험을 반복했다. 실험용 쥐는 건강을 회복했고 팔팔하게 돌아다니며 먹이를 먹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약을 투여하고 난 뒤 한동안 피부가 불그스름해지는 정도였다. 인류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세균 감염증에 최초로 효과적인 무기를 얻은 순간이었다. 이 화합물은 유황, 설퍼를 포함했다고 해서 설파제라는 이름을 얻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설파제 작용의 본체로 여겨졌던 아조기 부분은 균을 죽이는 작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세균과 잘 결합하도록 첨가한 설포나마이드야말로 항균 작용에 열쇠를 쥐고 있었다. 아조기 없이 설포나마이드 부위만 떼어낸 간단한 화합물, 순수 설파만으로도 높은 향균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은 설포나마이드만 분리해 사용한다. 설파제가 세균 증식에 필요한 엽산이라는 화합물 합성을 방해해 항균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더 나중의 일이다. 1941년 미국에서만 50만 명의 생명을 구한 기적의 약, 설파제. 실험용 쥐로 아무리 뛰어난 효과를 거둔다 해도 인간에게서도 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보장이 없다. 인체에 설파제 효과를 시험할 기회는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찾아왔다. 1935년 12월 도마크의 6살짜리 딸 힐데가르트가 바늘에 손을 찔렸다. 운 나쁘게도 바늘은 살에 박힌 채 부러지고 말았다. 수술로 바늘은 빼냈지만 상처 부위에 고름이 생기고 덧나 나날이 상태가 악화하였다. 고열로 의식이 없어지자 의사는 급기야 팔을 절단해야 한다는 끔찍한 처방을 내놓았다. 도마크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실험실에 있던 설파제를 가져와 딸에게 투여했다. 며칠 동안 설파제를 투여하자 온몸을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게 했던 열이 떨어졌고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세균만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마법의 탄약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붉은 기적의 가루가 세상으로 나가 이름값을 톡톡히 해낸다. 설파제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아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데리고 돌아왔다. 이 사실이 보도되며 세계적으로 설파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원조 설파제를 만들어낸 이게파르베는 물론 전 세계 제약기업이 비슷비슷한 구조의 설파제를 만들어내 판매하기 시작했다. 적용 가능한 질환도 연쇄구균 감염증뿐 아니라 폐렴과 산용열,
수막염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1941년에는 미국에서만 연간 수백만 명에게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설파제가 생산되어 줄잡아 50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 설파제는 의학의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1939년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이 기적의 약을 창조한 게르하르트 도마크에게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여한다고 결정했다. 나치 정권 패망이 설파제 때문이었다고? 기적의 약이 의학계에 새로운 빛을 비추었지만 세계는 이미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폴란드를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킨 나치 정권은 독일인의 노벨상 수상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 바람에 도마크는 과학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를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했다. 결국 종전 후인 1947년에야 도마크는 노벨상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기적의 약은 제2차 세계대전 전장에서 맹활약한다. 독일군에서는 부상병의 상처 부위에 설파제 가루를 뿌리는 처치만으로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만연했던 가스 궤절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가스 궤절을 퇴치하겠다고 맹세한 도마크의 염원은 멋지게 이루어진 셈이었다. 태평양 전쟁 격전지가 되었던 뉴기니 섬에서 일본군은 총 수천 명의 희생자를 냈지만 이질과 말라리아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사망자 비율의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설파제를 대량으로 군수물자에 투입한 연합군은 1만 명 가까운 이질 환자가 나왔으나 그중 겨우 2명만 사망하는 데 그쳤다. 일본군 간수는 미군 포로를 통해 어떻게든 설파제를 얻어내려고 어르고 달래며 비지땀을 흘렸다고 한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는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으로 5만여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출격한 병사는 갑절로 불어났음에도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1265명에 그쳤다. 설파제 보급이 주된 요인이었다는 것이 미국의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다. 설파제는 병사들의 목숨만 구한 게 아니었다. 1943년 12월 세계 순회와 회담을 벌이느라 찬바람을 가르고 동분서주하던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은 피니지에서 폐렴으로 쓰러졌다. 각국에서 모인 의사들이 처칠을 살리기 위해 설파제를 투여했고 그 덕분에 처칠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2주 후에는 영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정말로 설파제가 처칠의 목숨을 구했다면 이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설파제는 역사를 바꾼 약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해낸 셈이다. 이렇게 보면 나치 정권 하에서 탄생한 기적의 약은 운명의 장난으로 연합국 측에 크게 이바지했고 결국 연합국 승리에 일조했다. 설파제는 페니실린의 페이스메이커. 설파제는 트리메토프림이라는 약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곱절로 증대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ST 병합제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 빈도는 예전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설파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다수 출현했고 무엇보다 페니실린 등 더 우수한 항생물질이 다양하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던 설파제는 지금은 기억 속으로 사라지며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나 설파제 효과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페니실린도 발견되지 못했거나 훨씬 오랜 세월이 지나고서야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설파제는 구세주보다 먼저 세상에 태어난 세례자 요한처럼 감염증 치료 시대를 개척하는 선구자 역할을 해냈다.